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어제 인하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데일리도 자체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전문가들 중에서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이데일리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명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예. 7명은 이번 달은 좀 어렵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가들 예상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대부분이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주열 총재 멘트가 나왔지만 25bp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0%로 내려갔거든요. 네, 사상 최저 수준인 그렇습니다. 거죠. 기존에 있었던 0.75도 사상 최저였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1%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없었는데 네. 지금 지난번 3월에 0.75%로 내린 게 역사상 최저였고요. 네. 이번 0.5도 자연스럽게 또 역사상 최저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3월에 사실은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아주 전격적으로 낮춘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2달 만에 다시 한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거든요. 상당히 경기를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이주열 총재 멘트에 나왔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직접 하셨거든요. 네.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한국은행 또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어제 제가 보기엔 이주열 총재가 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발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네.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경기가 침체하는 와중에 물가도 동시에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네. 경제 에너지가 거의 바닥나서 경제가 활력을 잃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의 앞자만 따서 D의 공포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D의 공포를 사실상 한국은행이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최저 기준금리의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멘트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에 보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까지 같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역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나왔는데 일단 기존에 나왔던 전망치에서 또 한 번 크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기존에 우리 한국은행 실무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월 이후에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3, 4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가장 컸던 상황들을 가정하지 않은 기존의 2월 전망치가 플러스 2.1% 성장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숫자였는데 이번에 이제 석 달 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고요. 그 수정 결과가 바로 마이너스 0.2%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0.2%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니까 어제 코스피도 장중에 좀 약간 움찔하면서 충격을 받는 양상이었거든요. 네. 큰 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그 자체가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얼마나 좋지 않은지 숫자로 한번 보시면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딱 2차례 있었거든요. 한 번은 1980년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때 한 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또 예. 1998년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가 넘는 역성장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암울한 소식이었고요. 특히 더 암울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간 무역 전쟁에서 생기는 엄청난 파장은 또 마이너스 0.2%의 추가로 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성장률은 가파르게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 어제 실무진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최악의 상황을 전망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아마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운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나온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단번에 아주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 마이너스 성장 자체가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얼마나 네. 심각하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뭐 앞으로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코로나19 사태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근데 상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등장하는 표현이 금리의 실효 하한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실효하한이요. 예. 이 표현은 사실은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고요. 네. 바로 지난달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서서 이 표현을 5번이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제로, 심지어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릴 수 있지만 네. 금리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가 뭐냐? 금리를 내려봐야 경기는 부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는 그 시점까지의 기준금리를 우리는 실효하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까지는 거의 다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주열 총재의 멘트를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내릴 곳이 없다라는 사실은 이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달에 현재 미국 기준금리 0에서 0.25%에 대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실효하한까지 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더 못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연준이 한 거고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더 못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이주열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효하한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는 우리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내려도 제로까지 내려도 달러화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려는 사람은 계속 많지만 대한민국 원화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돈이지만 미국의 원화를 갖고 나가면 사실 휴지 조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화를 가게에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가게에서. 예. 그러니까 원화는 국제화돼 있지 않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그 바닥은 미국보다는 높아야 된다. 미국이 지금 0에서 0.25니까 한국은 0.5%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라는 현실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그 추가 대책이 필요한가? 예. 그건 이제 코로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표현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 수단들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뭔가 또 어떤 지원책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부양책이 나오겠군요. 어떤 형태가 좀 뭐 언급이 됐는지 혹은 예상이 되는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최상의 이제 상황이겠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행은 아마 연준과 같은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금통위 끝난 이후에 이주열 총재도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국고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즉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 이게 이제 사실상의 양적 완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그 다음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네. 겁니다. 그 이유도 사실은 충분히 지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총 1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 부양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정 부양 카드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적자 국채를 너무 많이 찍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국채 금리가 위로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뭐 다른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 주체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지만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숙명이고요. 네.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줘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대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6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의회가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7월쯤에 3차 추경안 발표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7월 중에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국채를 매입할지 그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국채 매입한다면 뭐 얼마나 뭐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물량이 한 18조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국채 발행 잔량, 지금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국채 발행 잔액의 한 2.8%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이 제도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발행한 총 국고채의 4.7%까지 샀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추가로 한 10조 내지 15조까지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총 20조 정도까지 매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상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사준다는 말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 그냥 돈을 쓰라고 갖다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결국은 그런 양적 완화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은행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일종의 크라우드 아웃 이펙트라고 하는데 구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즉 국채 발행 물량이 엄청 늘어나서 한국은행이나 시중 자금들이 국채를 엄청 사주면 기업이 찍는 회사채를 사줄 돈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시중 자금을 이런 충분히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채 쪽에는 그런 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좀 소극적으로 국채 매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동시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한국은행이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고 앞으로 뭐 그 예상되는 예가 이제 양적 완화인 건데 이런 부양책들은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군에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돈이 많이 풀린다. 돈이 많이 풀린다는 말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일단 첫 번째는 증권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예. 바로 이제 증권사들은 ELS를 발행하고 채권을 운용하기 위해서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적게도 한 20억, 20조, 많게는 한 40조 정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시장금리가 같이 내려가고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자산 선호가 늘어나면서 주식 매매가 많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위탁해주는 증권사들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미로 짐작컨대 가장 큰 수혜주는 증권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카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다,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말은 시중에 소비 여력이 좀 높아진다라는 뜻이고요. 또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카드사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점에서 카드사들 수혜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어제 삼성카드 주가도 굉장히 강했던 모습 보였는데요. 예. 카드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배당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이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심지어는 금리가 내려갈 때 그 피해를 보는 은행주들까지도 고배당주에 묶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 향후에 뭐 금융 관련주들 또 배당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